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내려간 첫날이었습니다. 분명 어제와 다른 일상이었을 겁니다. 좀 더 자유로워졌다는 안도와 이래도 되나 싶은 우려가 교차한 하루였습니다. 일단 영업을 재개한 현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아영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신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시 문을 연 가게들이 꽤 있을 텐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신촌거리도 노래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곳 노래방 대부분이 거리두기 완화 첫날부터 부지런히 영업 준비를 시작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클럽과 헌팅포차도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이곳 신촌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영업이 시작한 노래방 한 곳을 직접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부스 한 개당 한 명씩 들어갈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또 손님 한 명이 이용할 때마다 이 문 손잡이와 마이크를 일일이 소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달여 만에 문을 열었다는 소식에 노래방에는 오후부터 손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촌과 홍대 일대의 클럽과 노래방은 거리두기 1단계가 시작된 오늘 새벽 0시부터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닫혔던 클럽의 문이 열리자 줄지어 기다리던 젊은 남녀들이 차례차례 클럽 안으로 입장합니다. 들어가실 거예요? 네네네. 남성분 뒤로 서주시겠어요? 낮에는 시내 곳곳의 뷔페 식당들도 속속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방역은 한층 강화됐습니다. 380명까지 수용 가능한 이 음식점은 220명의 손님만 들어갈 수 있게 했고 방역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놀이방은 아예 폐쇄했습니다. 음식 푸실 때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집게 집으실 때 장갑 끼시고 집게 집어주세요. 대면 수업이 허용된 대형 학원. 그동안 온라인 수업을 들어왔던 수험생들도 부지런히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마스크를 낀 직원들 앞에는 투명 가림막이 설치됐고 바이러스 청정기까지 설치됐습니다. 비대면보다는 대면으로 하는 게 더 집중도 잘 되고 하니까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나와서. 무관중으로 치러왔던 스포츠 경기도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져 국가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의 축구 경기를 보려는 관중들이 경기장에 입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촌에서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그런데 1단계 완화 첫날 추가 확진자 수는 두 자릿수를 가까스로 지켰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걱정했던 폭발적인 증가세는 없어 보인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지만 거리두기의 끈이 1단계로 느슨해지다 보니 그 안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을 차단해야 하는 또 다른 방역의 시험대가 시작됐다는 입장입니다. 박연수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서 장례를 치렀던 유가족 한 명이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장례식장 이용객 등 10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우리 빈소에 계속 같이 있으시고 식사도 하고 그러셨대요. 오래 계셨던 분들이었다면. 경기도 고양에서는 한국어 연수를 위해 입국한 네팔인 11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고 수원의 한 체육시설에서도 6명, 동두천시 친구 모임 관련 15명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규모도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걱정했던 것만큼 폭발적 증가세는 없었지만 신규 환자가 증가 추세인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위기는 일단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잠복기가 또 5일보다 더 기는 그런 이제 사례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추석 연휴 여파들을 점검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고. 특히 밀폐, 밀접, 밀집한 산미로 환경과 함께 가을철 들어 낮아진 기온과 습도, 가을 산행 같은 단체 여행을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아졌지만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잠복되어 있는 감염, 또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있어 경각심을 낮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방역의 시험대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전형적인 추석형 연쇄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추석 연휴 식사를 함께한 일가족 3대 7명이 확진됐고 그중 외손자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 2살 이하 영유아가 다니는 대전의 한 어린이집. 이곳에서 원생 4명을 포함해 교사와 원장 등 8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또 확진된 원생의 부모와 교직원의 가족 등 추가로 5명에게도 감염이 확산됐습니다. 만 2살 이하라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가정 어린이집 특성상 밀착 육아가 이루어지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확산의 중심에는 어제 확진된 원생의 일가족 7명이 있습니다. 아이의 외조부인 60대 남성이 폐렴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지난 10일 가장 먼저 확진됐고 이어 부인과 2딸 부부 그리고 외손자까지 어제 확진되면서 3대에 걸쳐 7명이 집단으로 감염됐습니다. 이들은 추석 연휴였던 지난 3일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우선적으로 증상 발현이나 놓고 봤을 적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이제 그 큰딸 가족들이 먼저 감염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건 이들 가족이 접촉한 사람이 많다는 점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학교와 유치원,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전북 전주의 한 교회 목사도 있어 접촉자만 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된 아이와 엄마가 지난 6일 대전의 한 소아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받았는데 여기서 접촉한 30대 남성도 확진되는 등 연쇄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에서 발생한 추석 모임 관련 일가족 집단 감염은 모두 3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연쇄 감염자는 40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역 당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배송 중이던 택배기사가 또 숨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8번째입니다. 그저 택배기사가 노동의 강도를 알아서 관리할 문제는 물론 아니고 회사 측의 방관을 그저 지적만 할 상황도 아닙니다. 먼저 양수연 기자입니다. 4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고 김원종 씨. 아들을 먼저 보낸 80대 아버지는 끝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9시 반에 와서 어제보단 더 늦는다 그러면 부부 마음 다 같겠지만은 이놈의 심정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심정이. 지난 8일 오후 택배를 배송하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길에서 쓰러진 김 씨. 심정지 상태에서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저녁 7시 반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매일 오전 6시 반부터 밤 9시 넘어까지 20년간 택배기사로 일한 김 씨는 매일 15시간 넘게 일해왔습니다. 지난 추석에도 쏟아지는 택배를 모두 직접 챙기면서 과도한 업무를 했다는 게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의 주장입니다. 더욱이 김 씨는 배달을 하다가 숨졌지만 산재 보상조차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리점에서도 택배기사들 모아놓고 신청서 쓰라고 해가지고 그거 안 쓰면 밉보이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신 우리 고 김원종 님도 그래서 산재보험 적용제에 신청 썼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 씨가 일하던 대리점에선 택배기사 12명 가운데 9명이 산재보험을 받지 않겠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리점 소장과 연락이 닿았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CJ 대한통운에서 일하는 택배기사 4,900여 명 가운데 64%가 넘는 3,100여 명이 산재보험을 받지 않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도한 업무를 감내해야 하는 업계 1위 CJ 대한통운의 택배 노동자들은 올 들어 벌써 5명이나 과로로 숨졌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이번 죽음이 추석 연휴 직후에 발생했다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택배 기사들이 과로사 대책을 촉구하자 정부와 업체 측이 추석 앞두고 추가 인력을 대거 투입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확인 결과 김 씨의 일터에는 단 한 명도 지원되지 않았고 결국 택배 기사들이 사비를 털어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김원종 씨가 일하던 경기 북부의 택배 집화장에 지난 추석 성수기 동안 택배 분류를 위한 인력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견디다 못해 이곳의 택배 노동자들은
매달 40만 원을 주고 택배 분류를 돕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숨진 김원종 씨는 형편상 이 돈 40만 원을 내지 못했고 하루 14시간 이상의 업무를 직접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0개 내외의 물건을 계속 들었다 놨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배송을 나가기 전에 이미 지치고 파김치가 된 상태에서 지난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대란이 우려되자 정부는 택배 분류 인력 2,000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택배사에 권고하면 택배사가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택배 노조 측은 노조원이 없는 집화장은 회사 측이 인력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배치되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항의를 하고 폭로하자. 국토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들한테 입에 발린 소리는 하고 실제로는 서류로만. 국토교통부는 연휴 기간에 분류 인력 투입 현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전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대가 없는 택배 분류 작업을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인력 보강을 요구하고 있지만 택배 회사들은 택배 기사들이 받는 배송 수수료에 분류 작업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며 추가 고용은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중재 약속과는 달리 택배 분류 업무를 둘러싼 문제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택배 기사들은 항의의 표시로 추모 기간으로 정한 앞으로 2주 동안 토요일 배송을 중단하고 전국적인 추모 행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독일 당국에 의해 철거 명령이 내려진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법적 대응에 나섰고 온라인에선 청원도 시작됐는데요. 또 슈레더 전 총리 부부까지 구청 측에 철거 반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국감에서는 정부는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와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를린 미테구청 측이 통보한 소녀상 철거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치를 주관한 시민단체는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청원운동도 시작했는데 이미 3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소녀상이 한일 간 분쟁 문제가 아닌 전쟁 여성 피해의 문제이고 보편적 인권의 상징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은 부당하고 전 세계 그런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저희의 그 목적이에요. 슈레더 전 독일 총리의 부인인 김소연 씨는 부부 공동 명의로 미테구청장에 공개 편지를 보냈습니다. 소녀상 철거는 위안부 할머니의 아픔을 저버리는 반역사적인 결정이라며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前向きな動きとして受け止めており、我が国の立場考え方について関係者の方々に幅広く説明を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 우익 산케이 신문은 소녀상을 방치하면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역사 날조가 확산될 수 있다며 악질적인 반일 행위는 싹을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오늘 외통위 국감에서는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주재국과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앞에서 선도하거나 그런 자세는 아닌 것이 지금 정부의 지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외교부나 대사관에서 소녀상 설치를 주도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일본에서 이 같은 방해 공작을 하는데 왜 그런 방해 공작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대사관은 손 놓고 있냐는 거예요.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사는 국감 말미에 발언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사는 일본이 계속해서 소녀상 철거를 시도한다면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서울대 연구와 논문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대 의대 등을 압수수색해서 의혹의 중요한 단서들을 확보했고 오늘은 실험실을 빌려주고 논문 작성 등을 지도했던 서울대 윤형진 교수를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현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김모 씨.
미국 사립고에 다니던 2015년 8월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IEEE에 학술 포스터 2건을 제출했습니다. 표절 논란마저 제기됐던 이들 포스터에는 저자라는 고교생 김 씨가 서울대 대학원 소속 연구원으로 표기됐습니다. 실험실 특혜 사용 의혹이 불거진 것도 이때였습니다. 아내분에게 부탁을 한 것이 이것이 특혜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읽혀지는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대는 지난 6월 일부 포스터에서 김 씨의 저자 자격이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죄자는 이제 부당하다고 결론이 나온 거는 맞아요. 검찰은 오늘 김 씨의 포스터 작성 등을 지도하고 실험실을 빌려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진 서울대 의대 교수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 교수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 나 전 의원의 부탁으로 아들의 연구를 도와줬고 일부 연구에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수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대 의대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김 씨가 저자로 등재된 포스터가 생명윤리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연구윤리 위반 의혹에 관한 자료 일체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연구에 관한 모든 것들은 승인과 진행하면서 결과 그런 것들은 무조건 IRB에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연구 논문에 관한 거나. 검찰은 또 김 씨의 포스터를 검증했던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도 압수수색해 이른바 봐주기 조사였는지 원점에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지난달 윤 교수의 연구실에서 김 씨의 연구 노트 등 저자 자격 의혹을 밝힐 핵심 단서도 확보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나 의원이 딸을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이사에 부당하게 임명한 혐의와 관련해 해당 사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괘씸죄에 걸린 정치 복수라며 결코 쓰러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 지휘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이 6년 반 만에 시작됐습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을 비롯한 당시 지휘부 11명의 첫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요. 대부분 유족들에겐 죄송하다면서도 법적 책임은 별개라는 뜻으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선 4차례 공판 준비 기일엔 나오지 않았던 김석균 전 청장 등 당시 해경수 내부는 굳은 얼굴로 말없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첫 재판이신데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검찰은 해양 조난 사고 발생 시 이들이 각급 단위에서 구조계획 수립과 실행을 지휘해야 하지만 의무를 저버렸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상황을 파악하지 않았고 구조 계획도 전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사고 현장에서 승객들을 배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퇴선 유도 역시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잘못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엄밀히 구분돼야 한다며 본청에서 모든 상황을 지휘할 수도 없고 퇴선 명령 역시 선장의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아래 지휘부인 김수현 전 서해지방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서장 역시 나름 최선을 다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유현식 전 서해지방청 상황 담당관은 전기세 한번 누락 안 하고 살았는데 사람을 과실로 죽인 사람이 된 건 너무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초동 조치가 부실했던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지휘함의 이재도 함장만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희생자들이 목숨을 구해줄 것이라고 의지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이라며 1시간 반 만에 침몰에 이르게 된 상황이 과연 예견 가능한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못했다라고 최소 솔직하게 고백만 했다면은 그나마 좀 위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후련함보다는 분노만 더 자아내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오늘 4.16 진실버스가 도착한 대전을 찾아 내년 4월인 공소시효를 연장할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성역 없는 진실 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불이 난 지 나흘째 건물 안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 며칠 전까지 사람들이 살았던 곳인가 싶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벽과 천장 곳곳에 금이 간 모습이 발견됐는데 소방과 건축 전문가들이 건축물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가 끊겨 캄캄한 계단, 화재 당시 긴박함을 보여주듯 소방 호스들이 여러 갈래로 늘어져 있습니다. 정신없이 탈출했다가 며칠 만에 처음 돌아온 집. 집안 곳곳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파편들은 마치 전쟁터를 연상케 합니다.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던 전망 좋은 방은 창틀까지 다 녹아내렸습니다. 매트리스를 받치던 침대틀, 주방에 놓였던 조리도구, 철로 만들어진 것들 외엔 제대로 남은 게 없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가족들이 모여 살던 곳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지 깊은 한숨 외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폭격을 맞은 듯 폐허가 된 집들이 도대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잊고 있다가도 이거 보면은 눈물 나죠. 눈물 나고 불 나고 그 다음 날도 사실은 불 나고 다음 날이지만 자정 넘어 12시, 1시까지도 여기서 계속 맴돌게 되더라고요. 벽지가 다 타버린 벽면 곳곳에선 사방으로 쩍쩍 갈라진 균열 현상도 발견됩니다. 건물 자체의 구조적인 안전마저 걱정스러운 상황. 화재 원인 조사와 함께 설계, 구조 등 7개 분야 전문가들이 건축물 안전점검도 실시했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3층 테라스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현장 주변 CCTV와 목격자 등 광범위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피해 규모가 2조 원에 달한다는 사모펀드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건이 여당 유력 인사가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라는 의혹을 야당이 집중 제기했습니다. 여당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면서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여권 유력 인사들이 연루된 정황이 나왔다며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했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는 라임 펀드 관계자의 진술. 펀드 수익자 중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있다는 옵티머스 측 내부 문건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이 사건을 검찰이 사실상 뭉개왔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수사팀에게 그대로 수사를 맡겨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검에게 맡기든지 딴 방법을 강구해야만. 연루 당사자로 지목된 강 전 수석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자신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고 법정 진술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청와대에서 한두 푼도 아닌 5천만 원을 받는다. 이것은 국민들이 아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도 거짓 주장이나 의혹 부풀리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특검 요구를 일축하고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중반에 접어든 국정감사 역시 이 문제로 달아올랐습니다. 금융위원회 감사에선 금융위의 특혜 제공 여부를 두고, 법무부 감사에선 수사를 축소하려 했는지를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권력형 금융비리 사건을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수개월째 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에도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의혹 부풀기를 하는 데 대해서 저는 국민적인 의혹 해소나 또 당사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공정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옵티머스 내부 문건은 금감원 조사에 대비한 허위 문건이란 진술이 나왔고, 특정 정치인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받지 않았다는 대목까지 조서에 기재가 돼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 규모를 대폭 늘리라고 지시한 데 대해선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도피 중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에 대해선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수출한 원자력 발전소죠.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을 포함해 무려 700명 넘게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입단 속에만 신경 쓰고 감염 확산 정보는 제대로 공유하지 않다 보니 직원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서 270km 떨어진 바라카. 우리나라의 첫 원전 수출 사례인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했습니다. 전수검사 결과 양성 판정 직원은 이달 2일 440명에 이어 이틀 뒤 74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한국수력 원자력 직원 등 한국인 7명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바라카 현장에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 원자력, 두산중공업,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에다 협력사까지 팀 코리아를 구성해 6천여 명이 근무 중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기업 직원들까지 더하면 근무자는 7,700명에 달합니다. 한국인 직원들은 주로 1인 1실 숙소에서 지내고 외국인 협력 직원들은 2명에서 4명이 한 방을 쓰는데 확진자는 이들 가운데서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은 급히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지만 현지 당국이 내부 상황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면서 직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장에 내려진 공지에는 발각 시 피해가 막심하다며 현장 정보의 대외 유출을 엄금하는 한편 미복귀 직원들도 재택근무는 인정 못하니 개인 휴가를 쓰라고 돼 있습니다. 현장 직원은 코로나 환자와 밀접 접촉자가 제대로 분류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불이익이 있을까 봐 외부로 상황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곤 재택근무에 들어간 상황으로 현장을 총괄하는 한국전력 측은 계약상 발주처인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력공사 승인 없이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유출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지난 2009년 한국형 원전을 첫 수출한 사업으로 원전 4기를 짓고 있으며 그중 1호기가 내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현재 한 회사의 주식을 10억 원 넘게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의 대주주가 되면서 주식을 팔았을 때 얻는 소득에 세금이 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기준이 3억 원으로 내려오는데요. 이걸 두고 일부 주식하는 분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억 원을 과연 대주주의 기준으로 봐야 하냐는 건데요.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할지 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안건마다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처음으로 의견 일치를 보입니다.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지 말고 그냥 유예하자. 오랜만에 비슷한 아마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10억 두고. 우리나라는 한 종목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즉 대주주만 주식을 팔아 돈을 벌었을 때 소득세를 냅니다. 최대 33%인데요. 현재 10억 원인 이 대주주 기준이 내년부터는 3억 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예로 들면 지금은 18,000주를 보유하면 대주주이지만 내년부터는 5,000주만 갖고 있어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인터넷 투자동호회 등엔 3억 원이 어떻게 대주주냐, 사실상의 증세 정책이라며 불만이 거셉니다. 여기에 세금 부과 기준 시점인 연말쯤엔 대주주가 안 되려고 대거 주식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져 주가가 떨어질 거란 불안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걱정인 거죠.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 과세 형평성 차원임을 강조합니다. 근로소득세, 부동산 양도세처럼 주식소득 역시 세금을 내는 게 맞다는 겁니다. 또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넓혀오려고 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비해서 자산소득에 대한 그 과세가 형평 있게 안 돼 있다. 형평이 있으려면... 그렇다면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강화했을 경우 증시 충격이 클까요? 현재 개인 투자자 가운데 종목별 보유액이 3억 원 이상인 주주는 9만여 명, 전체 개인 투자자의 0.36%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매도할 물량이 많지 않고 일시적으로 매도한다 해도 다시 주식을 사들일 것이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말합니다. 대주주들이 일시적으로 잠깐 대주주 지위 회피하기 위해서 나오는 매물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요, 대부분 기관들이 이걸 받아갈 거고요. 과세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춘다는 건 이미 3년 전부터 공식 발표된 사안입니다. 게다가 대주주 요건 가운데 가족 합산 부분은 이번에 개인 보유분으로만 바꾸기로 해서 과세 대상도 상당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부과 기준도 중요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낮게 해서 앞으로 경제 정책의 효과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주식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모든 투자자들이 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반발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 청년들한테 해외 근무 기회를 주는 예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현지 업체가 참가자한테 욕을 하고 때리는가 하면 노예 수준의 노동을 강요하는 피해가 속출나고 있습니다. 나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건축 디자인을 전공한 박모 씨는 인도의 한인 건축업체 인턴에 선발됐습니다.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인 주 인도 한국대사관 개보수 작업을 맡을 만큼 실력 있는 업체였습니다. 그러나 인도 생활은 악몽이었습니다. 업무가 느리다. 그걸로 이제 구타가 시작된 거죠. 이런 안 보이는 데에서 이제 갑자기 대부분을 주먹으로 가격을 하더라고요. 현장 소장은 심지어 강목까지 휘둘렀습니다. 목재로 된 짝대기로 이제 종아리 부분 이제 폭력이 이루어졌거든요. 좀 맞으면서 해야 된다. 이제 하루에 몇 번 종아리를 약간 어리버리하면 와서 맞아라. 그러니까 약간 학교 체벌식으로. 박 씨가 인도로 가게 된 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6개월짜리 해외 인턴 프로그램에 선발됐기 때문입니다. 재단은 인턴에게 월 100만 원을 주고 현지 업체는 월 50만 원가량의 현물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박 씨처럼 부푼 꿈을 안고 떠났다가 상처만 안고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남미 지역 인턴으로 선발된 대학생 서모 씨. 첫 업무는 한국에서 멸치를 사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지 상황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주거비와 교통비, 어학 지원비를 준다던 업체는 사장 집에 머물라고 했고 토요일 근무까지 강요했습니다. 사장님에게 제 짐을 풀으라는 거예요. 너가 월세 내줬네, 네가 도망치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 3년간 재외동포재단의 인턴을 체험한 588명 중 17명이 이 같은 인권 침해 등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일하는 종처럼 막 되게 인격모도 엄청 했었고 넌 뭐 나이를 뭐 X로 쳐먹으냐면서 막 인간이야 취급했다. 하지만 불이익이 걱정돼 그냥 참은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커뮤니티가 굉장히 좁아서 너 여기서 믿고 있면은 다른 데 가서 취직 못한다. 시중 기간을 포기하고 이걸 선택한 건데 뭐 적어도 이 수료증이라도 받아가야지. 재외동포재단 측은 문제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올려 재발을 막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폭언 피해가 있었던 인도 업체에 지난해 또 인턴을 보내 비슷한 피해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착취를 당해도 말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제도 바꿔라. 그리고 진상조사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재단이 해외 인턴 프로그램에 쓴 돈은 26억 원. 올해 다시 2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MBC 뉴스 나세용입니다. 네, 실내 5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지난주 한 선교단체가 무려 3,000명 넘게 모여서 1박 2일로 집회를 가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첩보 작전을 펼치듯 비밀리에 진행했다는데요. 저희들의 확인 취재는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과연 이 열리지 말았어야 할 집회가 코로나19를 다시 키우진 않을지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글날 연휴가 시작되던 지난 9일 경북 상주시에 있는 한 종교단체 연수원. 줄지어 늘어선 대형 관광버스에서 배낭을 맨 사람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로비에 모아놓은 여행 가방 수백 개에는 이름과 소속 지부를 적은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 시각 이들은 여러 나라의 국기가 내걸린 넓은 강당 안에 모였습니다. 거리 두기도 없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는 무대 중앙에 있는 진행자를 따라 손을 흔들며 노래를 부릅니다. 참석자들끼리 음료수를 나눠 마시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무대에 선 진행자 일행은 맨 얼굴을 드러낸 채 행사를 진행합니다. 네, 앉아서 딱 보니까 그때 3,000명은 되겠다 싶더라고요. 주차하는 데서 3,000명이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인터콥이라는 한 기독교 선교단체가 한글날 연휴 1박 2일간 개최한 이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외국인도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행사가 열렸던 한글날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5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돼 있었습니다. 방역법을 위반한 불법 모임이라 참석자들은 휴대전화를 꺼야 했고 촬영한 사진도 모두 삭제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핸드폰을 끄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수시로 계속 체크해요. 거기 감시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강의 중에도 계속 다니면서 체크하더라고요. 그리고 관할 지자체인 상주시는 집회가 시작된 이틀 동안 이런 대규모 행사가 열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전국으로 흩어지고 난 오늘 오후에서야 뒤늦게 현장 조사에 나섰고 참가자들 가운데 일부인 400여 명의 명단만을 확보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집회에 모였던 참석자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불법 집회를 개최한 해당 선교단체 인터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인터콥은 이슬람권에서의 공격적인 선교 방식으로 논란을 빚어온 선교단체로 지난 2006년에도 아프가니스탄 평화축제를 강행하려다 정부와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주말 사이에 가게를 비웠다가 돌아왔더니 가게 유리창과 차량 유리가 박살나 있었는데 현장에서 여러 개의 쇠 구슬이 발견됐습니다. 만약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어찌 됐을지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새벽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미용실. 밖을 비추던 유리로 된 미용실 출입문이 벼랑간 금이 가면서 불투명하게 바뀝니다. 하루가 지난 오늘 아침 출근한 미용실 업주가 열쇠로 문을 열다 유리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합니다. 누가 있는지 안을 살펴본 뒤 손잡이를 놓자 유리문이 그대로 산산조각이나 바닥으로 쏟아집니다. 나왔더니 차가 다 박살이 났더라고요. 뭔가 총으로 쏜 듯한 이런 유리 자체가 다 박살이 났더라고요. 유리문뿐 아니라 미용실의 두꺼운 유리벽에도 무언가가 관통한 지름 5mm가량의 구멍이 3군데나 발견됐습니다. 미용실 바로 옆 주차장에 세워놨던 차량 뒷유리도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업주는 미용실 근처에서 범행에 사용된 듯한 직경 1cm 크기의 쇠구슬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맞았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죽는 건 쉬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피해 업주는 최근까지 지인과 갈등이 있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지인은 피해 업주 집 근처에 주차돼 있던 업주와 업주 가족의 차량을 파손시켜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뒤 업주는 불안감에 미용실 내부에 새로 CCTV를 설치했지만 다시 쇠구슬 테러가 벌어진 겁니다. 경찰은 현재 미용실 내부와 주변의 CCTV를 토대로 범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요즘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이 넘죠. 정말 사 먹기가 겁날 정도인데 이렇다 보니 마트에서 파는 포장김치마저도 품절이 돼서 사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길었던 장마와 태풍의 영향 때문인데 언제쯤 이 배추 가격이 안정이 될지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한 여성이 배추를 들었다가 가격을 보더니 다시 내려놓습니다. 지금 추석 지나서 야채값이 많이 내렸는데 왜 안 내렸나요? 네, 그래서 나 지금 살라고 들었다 놨어요. 한 포기 가격이 6,400원대. 추석 전부터 가격이 고공행진 중인데 그마저도 물량이 달립니다. 많이 안 갔다나요. 집 갔다나. 다른 대형마트도 마찬가지. 주로 쌈을 싸서 먹는 알배기 배추마저 포기당 6,000원에 육박합니다. 7,000원, 8,000원, 뭐 10,000원도 있고 뭐. 지난 2주간 전국 소매 평균 배추값은 포기당 1,600원. 2년 전에 2.5배로 뛰었고 작황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에 비해서도 60%나 올랐습니다. 금값이 된 배추 대신 포장김치를 사 먹으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마트 매대엔 총각김치와 열무김치 등만 가득할 뿐 배추로 만든 포기김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조업체들도 배추값 부담에 생산 물량을 대폭 줄였기 때문입니다. 3.3kg짜리 이렇게 좀 큰 걸로 사서 저희가 먹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없어서. 이 같은 현상은 배추 공급량 자체가 급감했기 때문. 현재 유통되는 배추는 주로 평창과 정선 등 강원도에서 자란 고랭지 배추인데 올여름 최악의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평년보다 14%나 줄었습니다.
용케 자란 배추도 무르거나 속이 제대로 안 찬 게 많다 보니 정작 팔 수 있는 물량은 1년 전의 절반 수준이란 게 업계 설명입니다. 농식품부는 가을 배추인 충청 지역 배추가 출하를 시작했고 한 달 뒤 최대 산지인 해남 배추까지 나오면 배추값이 절반으로 떨어져 김장 비용이 급등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30년 이상 연락이 끊겼던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걸 타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연이 공개가 됐는데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관으로 일하던 34살 강한월 씨는 지난해 1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앓다가 숨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10달 뒤 강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에게 급여와 연금이 지급되는데 뜻밖의 절반가량은 강 씨와 3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생모가 타갔습니다. 이 같은 사연을 호소하러 간 강 씨의 언니가 국정감사장에 나왔습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유족도 아닙니다. 나누어야 되는 이유를 저에게 납득을 시켜주세요. 강 씨 자매가 어린 시절 이혼한 뒤 가족을 떠난 생모는 현재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고 그동안 강 씨 가족과의 접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강 씨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족급여 8천여만 원을 타갔고 연금도 매달 9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하늘이같이 딱 죽어버리면 4분 안에 5분 안에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게 결정되는 거야. 지옥이야. 딸이 세상을 떠났는데 불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까지 한 생모가 아버지와 똑같은 반을 나눠 갖게 되는 게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민법을 준용하고 있어서 일단 법정 상속인 부모가 순직 급여를 받게 돼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지금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국가보훈처는 급여 대상에서 생모를 빼고 실제 자매를 키운 양모와 친부에게 지급되도록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고 지난 6월 다시 발의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지난 2달 가까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중국에서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연휴 동안 이 지역에 무려 400만 명이 넘는 여행객들이 다녀가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아파트 단지 근처에 마련된 임시 검사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검사는 어젯밤부터 긴급하게 시작됐습니다. 칭다오시는 닷새 안에 1000만 인구 전체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在小区里面采样，但是我听说的是有几个小区已经封闭了。 칭다오에선 어제 확진자 6명, 양성이지만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 6명이 발생했습니다. 칭다오에서는 178일 만에 중국 내 자체 발생으로는 57일 만입니다. 해외에서 온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던 병원에서 무증상 감염자 3명이 발생해 검사를 확대한 건데 환자와 의료진, 환자 가족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병원 밖 전파 여부가 관건인데 칭다오에서는 지난 연휴 8일 동안 450만 명의 여행객이 다녀갔습니다. 是不是7000人左右？那么基本上呢是与去年的11持平的。预计呢一直到6号，我们景区将会迎来客流高峰。 인근 도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둥성 송도인 진안에서는 칭다오에서 온 사람에 대해서 2차례 진단 검사와 일주일간 건강 상태 보고를 명령했습니다. 야오닝성 다렌시 등 각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칭다오를 방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증상 감염자 중 2명이 뒤늦게 증상을 보여서 확진자가 됐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자, 오늘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곳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출석한 법사위였습니다.
야당은 추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 답변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추 장관은 부당한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당은 추미애 장관에게 사과부터 요구했습니다. 국회에서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거짓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네. 법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부정한 청탁 지시를 하지 않았다이고요. 지난달 검찰이 추 장관과 보좌관 사이 오간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이를 두고 야당은 추 장관이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다고 추궁했고,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내용이 아니라고 맞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고성이 오갔고, 조용히 해주시고. 오전 법사위는 야당 질의 한 번 만에 정회됐습니다.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추 장관은 아들 문제로 오랜 심려를 끼친 점은 거듭 송구하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의 거짓말 논란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에 국회에 와서 장관님이 했던 거짓말 횟수가 27번입니다. 27번이나 들어보세요. 27번이나 들어보세요. 27번이나 윽박질렀죠. 이 발언에 여야는 다시 설전을 벌였고, 국감은 다시 파행을 빚었습니다. 27번 윽박질렀다고요? 지금 자료들 저희들 잠시 정리하고 지금 그 모든 국회 자료들 검증 한번 해볼까요? 누가 윽박지르고 윽박지르면 당했는지? 추미애 방탄 국감이라는 야당의 날선 비판이 계속됐지만, 여당은 이제 국민의 판단에 맡기자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에겐 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 사건이나 세월호 동영상 조작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수거 과정 조작 의혹에 대해서 수사 의뢰한 부분, 세월호 특별수사단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여야가 추미애 국감에 몰두하는 사이 법률구조공단과 법무보호복지공단 등 4개 기관의 기관장은 변변한 문답도 못한 채 종일 상임위 밖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사건. 건물 전면이 이렇게 불길에 휩싸일 정도로 큰 화재였지만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됐죠.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대처와 용기 덕분이었는데요.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 8일 밤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연기. 올라간다. 거대한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번져 건물 외벽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바람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바람 때문에 이게 불씨가 옆으로 막 흩어지고, 건물 내부에 연기와 유독가스가 차오르는 상황. 연기는 계속 차가지, 불도 많이 이제 올라오고 하니까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셨어요. 인명 구조가 시급했습니다. 대원들은 층층마다 돌면서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22층에서 그 아기 어머님이 맨발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계단에도 연기가 좀 차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1층까지 내려가려면은 체력도 안 되고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제가 방고해서 이제 1층까지 내려가서 저 멀리서 어떤 여성분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옥상층 내부에 고립되셔가지고 거주를 하시는 분이지만 당황을 하셔가지고 이제 앞에 안 보이니까. 화염 앞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왜 사람인데 두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에 들어가니까 저는 인명 구조가 우선이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산소 부족에 어려움을 겪기도 여러 번. 그 공기통이 한 40분에서 50분 떠지거든요. 오르다 보면 호흡도 아프고 요구조자들 검색까지 하다 보면 한 30분 채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흡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대원들은 건물 33층을 밤새 오르락내리락하며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1,600여 명에서 입대 16시간여 만에 진화될 정도로 컸던 불.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건 대원들의 침착하고 신속한 대처 덕분이었는데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인데 복귀할 소방차를 보고 안 볼 때까지 이제 박수를 쳤다는. 벤츠 매장을 그 식사를 할 수 있게 탁자를 다 깔아주시고 밥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고, 익명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음식이나 음료수 같은 거 막 제공을 해주시더라고요. 감사의 편지라든지 사무실로 오고,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너무 힘이 많이 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훈련도 많이 하고 체력도 더 많이 길러서 좀 좋은 소방에 돼야겠다고.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세계 식량 계획에 돌아갔습니다. 코로나19의 대혼란 속에 기근과 빈곤 퇴치를 위해서 헌신한 점을 평가했다는 게 노벨위원회의 설명인데요. 이 얘기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의 빈곤 상태가 유례 없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수상 직후에 세계 식량 계획은 최고의 백신은 식량이라면서 억만장자들의 통큰 기부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부는 부를 낳고 가난은 가난을 낳게 한다는 코로나19 더 커진 양극화 현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루 2,000원 정도로 생활한다는 극빈층의 급증 현상을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의 한 벌판. 지난 7월부터 하나둘 세워진 천막들이 어느새 10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천막이라곤 하지만 나뭇가지로 기둥 4개를 세워 비닐로 둘러싼 게 전부입니다. Sobrevivir acá es triste porque pasamos lluvia, frío, pasamos muchas veces muchas necesidades, a veces pasamos hambre.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집세를 내지 못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Mis cositas fui vendiendo para agarpar el alquiler, hasta eso, mira, fui vendiendo mis propios muebles, mi tele, mis cosas para y me guardía que se hizo la toma, estoy acá porque no tengo dónde ir. 철거 금지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는 아이. 이곳에서마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처지입니다. Como sea, el pedacito de tierra que me den. No, tampoco quiero el lujo de tierra, pero por lo menos para darle un techo a mi hijo. 코로나19 여파로 아르헨티나 국민 절반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e la crisis a ese 35% que ya es un escándalo. No lo veo posible en este año ni tampoco en el año próximo. 세계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1억 1,400만 명이 극빈층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루 생활비 1.9달러, 우리 돈 약 2,200원 이하를 버는 계층을 극빈층으로 분류하는데 극빈층 인구가 최대 7억 2,900만 명으로 급증해 전 세계 인구의 10% 가까이 차지할 것이라는 게 세계은행의 관측입니다. 이들 중에서도 아이들은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도 델리의 기찻길. 맨발의 아이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자신의 덩치보다 큰 짐을 어깨에 지고 갑니다. 신발을 신지 않아 발바닥을 다친 아이는 절뚝거리며 빈 병을 줍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찾아 내다 파는 건데 대부분 부모가 보낸 아이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가까운 아이들이 교육 기회 박탈은 물론 노동권 침해나 강제 조혼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छोटी छोटी लड़कियां दुकान पे बैठती हैं, चाय की दुकान पे बैठती हैं, तो उनको प्रॉब्लम तो बहुत है। वो फोन आते हैं कि हम पढ़ना चाहते हैं, लेकिन हमारे पेरेंट्स का हमारे कोई सपोर्ट नहीं है. 국제 구호 단체들은 최소 970만 명의 아동이 올해 안에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앞으로도 2,400만 명이 학교를 중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중 다수가 폭력과 노동 착취에 시달릴 우려가 높습니다. Unfortunately, children are going to suffer the most. They are already suffering, but in the post-COVID-19 period, the threat is much more serious. 지금 이들이 겪는 가난과 교육 격차는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될 것이고 결국 세계적 양극화는 장기적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반면 가진 사람들 주머니는 코로나19 덕에 저절로 두둑해진 경우도 많습니다. 주식을 갖고만 있다가 이른바 대박을 터뜨린 건데요. 갈수록 커지는 부의 불평등이 폭동으로 번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어서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이탈리아 항구 도시 제노아에서 열린 보트쇼. 각양각색의 레저용 배와 요트 천여 척이 선보였습니다. 마스크를 쓴 관람객들은 직접 배에 올라 호기심 어린 눈길로 이곳저곳을 둘러봅니다. Ma aveva un pensiero fisso, cioè restare da soli, vivere l'estate, il caldo, il sole, il mare, ma non in spiaggia. 지난 5월과 6월 미국의 요트 판매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급증하는 등 레저용 선박 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 없이 요트를 타고 항해를 즐기려는 욕구가 커졌다는 겁니다.
You're not interacting with other people when you're out there, so it really helps with social distancing. 실제 미국 대형 영화 제작사 경영자인 데이비드 게페는 7,200억 원짜리 요트에서 자가 격리 중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부자들의 초호화 거리두기는 시선의 아랑곳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 제트기를 타고 통째로 빌린 섬으로 날아가거나 수영장까지 갖춘 벙커에서 지내고 다이아몬드로 장식돼 한 장에 600만 원이 넘는 마스크를 주문하기도 합니다. आफ्टर कोरोना गवर्नमेंट की जब गाइडलाइन होगी कि हमें मास्क पहनना फर्जियत नहीं है, हम मास्क पहन बिगर बाहर निकल सकते हैं, तो कस्टमर के लिए ये डेली इन्वेस्टमेंट नहीं बन जावे. 코로나는 부자들에게 오히려 재산 증식의 기회가 됐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우리 돈 1조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세계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10조 2천억 달러, 우리 돈 1경 1,800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억만장자도 31명 늘어난 2,189명으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특히 주가가 바닥을 찍은 지난 3월 이후 불과 넉 달 만에 이들의 재산 총합은 27.5%가 증가했습니다. 아마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는 주가가 60% 넘게 올라 3년 연속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의 승자로 불리는 베이조스의 집 앞은 아마존 직원들의 시위장이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주에도 집 앞으로 몰려가 1초에 4,000달러를 버는 그의 탐욕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며 시간당 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위험수당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다던 고용절벽과 양극화를 앞당겼고 기본소득, 원격 수업과 같은 격차 해소를 위한 실험을 서두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의 집중이 변곡점에 이르러 상위 1%를 향한 분노로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Va a incrementar el descontento social que había previamente y se pueden dar situaciones de muchísima conflictividad en este próximo año. 코로나가 더 벌려놓은 빈부격차와 경제적 계층 이동 가능성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 각국 정부는 코로나 종식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아지면서 다음 주부터는 학생들 등교 인원도 확대가 되죠. 전체 학생의 3분의 2까지 학교에 갈 수 있고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방역인데 아직 명확한 방침이 없어서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 아이들이 급식실 입구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느라 한 자리씩 뛰어앉다 보니 자리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네, 홀수 자리에 앉고 다 소독한 상태에서 그 다음은 짝수 자리에 앉고 이런 식으로. 문제는 전교생의 3분의 2인 800여 명이 등교하게 되는 다음 주부터입니다. 아무리 빨리 밥을 먹여도 중간중간 환기하고 소독도 해야 하기 때문에 3시간 넘게 걸릴 걸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처럼 학생들이 수가 많은 학교는 아침에 오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밥을 먹기 시작해서 집에 갈 때까지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교실 내 밀집도가 높아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 반이 29명인 초등학교 2학년의 경우 지금은 홀수 짝수로 나눠 등교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빈 책상이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꽉 찰 우려가 있습니다. 반 정도 나왔을 때는 그래도 좀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에 이미 좀 여유가 있기는 했었는데 난 최대한 아이들끼리 접촉 줄이고 그냥 앉아서 오전, 오후로 나눠 등교시키는 2부제 수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수업과 급식 지도를 2번씩 하게 되면 교사들은 부담이 커진다고 호소합니다. 아이들 등교 맞이하고 다시 애들 학교하고 그 다시 새로운 애 맞고 하면 선생님들 다 쓰러져요. 너무 심각합니다. 등교 확대에는 찬성하는 학부모들도 구체적인 등교 방침을 전해 들은 바 없어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오전 내내 아이를 누군가 돌봐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학원 스케줄을 오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굉장히 난감한 사실 상황이죠. 교육부가 현장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은 다음 주부터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경우 매일 등교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2부제를 해서라도 전교생을 매일 등교시키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보다
촘촘하고 현실성 있는 학교 방역 대책이 그만큼 더 절실합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경남 남해안에 유해성 적조가 발생해서 적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10월에 적조가 발생한 건 8년 만인데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해군 미조면 앞바다입니다. 바닷물이 검붉게 변했습니다. 유해성 적조입니다. 적조가 발생한 이곳 남해 해역을 중심으로 여수 성두리에서 통영 수우도까지 적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남해군은 양식장 피해 예방을 위해 선박 15척을 동원해 황토 살포를 비롯한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적조 소멸시까지 종합상실을 설치 운영해서 적조의 처리 결과와 어장관리 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경남 해역에서 10월에 적조가 발생한 건 2012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유해성 적조는 대체로 7, 8월에 나타나 늦어도 10월에는 소멸하지만 올해는 첫 적조가 때늦은 가을에 발생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일본 해역에서 소멸한 태풍 차놈의 영향으로 바닷물이 섞이면서 적조 생물의 먹이인 영양물질이 표층으로 많이 공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유해성 적조 생물의 밀도는 밀리리터당 50개체에서 300개체로 지금 당장 큰 피해를 낼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5천에서 10,000개체 정도, 이 정도 출현해야 이제 일반적으로 수산피해가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 출현하는 건 50에서 한 300개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로 수산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유해성 적조가 남해군 해역에 당분간 머물고 다소 느리게 여수 해역으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혹시 모를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국감 지령 진실은인데, 자,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할지 국민의힘이 의원들한테 이제 지령을 내린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낮에 한 일간지 인터넷판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 앞서 의원들에게 4가지 행동 방침을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보면 국감 질의는 문재인 정권 실정 비판에 집중하고 의원들이 협심해서 집중 질문으로 의혹을 규명하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 뭐 정권 실정 비판하고 의혹 규명하고 하는 거는 뭐 야당으로서 당연한 전략으로 보이는데 저기 보면 좀 정책 질의는 심야에 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건 이해가 안 가요. 네, 비판이 집중된 것도 그 부분입니다. 국정감사라는 것이 결국 국민의 세금을 정부가 잘 쓰고 있냐 이런 걸 점검하는 거잖아요.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정책 점검은 후순위로 밀리고 정쟁을 우선시하라는 게 제1야당으로서 적절한 거냐 이런 지적인 겁니다. 반대로 야당이 실제로 오늘 정책 질의를 하기도 했는데 이때는 여당 의원이 격려하기도 했는데요. 현장 분위기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야당이 여러 민생을 챙기고 정책적으로 토론하는 어떤 그런 국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책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찰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물샐 틈 없는 그러한 자치경찰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반가운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제원 의원님, 진지한 질문을 해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정책 질의하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지령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린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잖아요. 원내대표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죠?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이 각 상임위 간사 등과 국감 초반 점검회의를 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 의원들에게 문의해본 결과 이 자리에서 의원들한테 직접 전달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부 보좌관들에게 전달된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도 그 상황까지는 부인하진 않았고요. 국감 준비 상황 분위기를 공유하다 벌어진 해프닝이다. 뭐 이렇게 해명했고 해당 매체도 그렇게 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보낸 게 아니라 이제 보좌진들한테 보냈다. 이렇게 해명했다는 거죠? 네. 다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이런 기조가 그동안 당내에서
공공연하게 유지되어 온 건 사실이다. 뭐 이런 귀띔도 해줬습니다. 자, 어쨌든 야당은 이제 정부 비판에 집중하자 이런 전략을 펼친 건데, 자, 정부 비판은 제대로 했습니까? 뭐 꼭 오늘 일만은 아닌데요. 정책보다는 자료 제출이나 국무위원의 태도 문제 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의원들 간에도 질의 방법이나 태도를 둘러싼 설전이 많았습니다. 내 질의 시간에 왜 끼어드냐, 뭐 이런 시비가 유독 많았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잠깐. 제가 발언 시간이에요, 지금. 끼어들고 잠깐 말하고. 자, 그만하세요. 제 발언 시간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여형 장마당이 아니잖아요. 예? 끼어들지 말라고 나서가세요, 앞으로. 이거 바로 안 잡으면 오늘 국회 안 됩니다. 장관님, 지금 여기는 진실의 자리이지 해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네, 진실의 자리죠. 그러나 왜곡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25일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도 없으신 거죠? 25일 보좌.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저도 보좌관이랑 기억하는 하나도. 아니, 기억은 못해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오보청, 구라청에는 여야 한 목소리인데 계속 국감 얘기죠? 자, 여기 제목 보면은 거짓말에 비속어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렇게 제목으로 단 거 보면은 어떤 의원이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네. 오늘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서 묶어봤습니다. 우선 영상으로 보시죠. 기상청 최근 5년 연속 90% 넘는 예보 적중률, 이거 국민들이 믿을까요? 구라청이니 오보청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괴감이 들고 참담함이 듭니다. 기상청 없애라, 낭비다, 오보청이다, 구라청이다, 필요 없다. 이런 거 들으시면서 정말 반성해지되지 않겠습니까? 자, 기상청도 나름의 입장이 있겠지만 올해는 뭐 유독 기상 예보에 대한 불만들이 많긴 했어요. 네, 국감에서도 기상 예보가 하도 안 맞다 보니까 이른바 기상 망명족, 그러니까 우리 기상청 예보를 보지 않고 스스로 수집한 다른 나라의 기상 정보로 날씨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기상청장도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대책이 좀 나왔습니까? 새 시스템을 내년 11월까지 준비하겠다고 했으니까요. 한 1년 정도는 계속 기상 망명족이 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김세영 선수가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회 최소타 기록까지 세우면서 화려하게 메이저 퀸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박인비에게 두 타차까지 따라잡힌 7번 홀. 김세영의 두 번째 샷이 그린 밖으로 흘러내려옵니다. Gosh, not what she had planned at all. No, that was a big mistake. 선두 자리마저 위태로울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김세영은 완벽한 어프로치 샷으로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정확한 아이언샷과 감각적인 퍼팅으로 마지막 날 7타를 줄인 김세영은 대회 최소타 기록을 갈아치우며 투어 데뷔 6년 만에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금 막 눈물 참고 싶은데 언제 또 터질지 모르겠어요. 진짜 오랜 기간 동안 메이저가 없었는데 이렇게 우승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마지막까지 김세영을 맹추격했던 골프 여제 박인비도 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I feel like I didn't make much mistakes at all with ball striking, but just Seong was just really untouchable. LPGA 신인상과 72홀 역대 최소타 기록. 최종 라운드 때마다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빨간 바지의 마법사로 불렸지만 유독 메이저 대회와는 인연이 없었던 김세영. 오늘 온 가족이 TV 앞에서 아주 재밌게 봤어. 진짜? 재밌게 봤어? 그랬지. 곧 봐. 이제 내일 한국 간다. 개인 통산 11승으로 신재와 함께 한국 선수 최다승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미국 프로농구에선 LA 레이커스가 10년 만에 정상에 올랐는데요. 팀의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시즌에 차지한 의미 있는 우승이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현란한 더블 클러치. 데이비스의 강력한 덩크슛. 초반부터 압도적인 경기를 펼친 레이커스는 3쿼터 한때 점수차를 30점 넘게 벌리며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10년 만이자 통산 17번째 최다 우승 타이 기록. 선수들은 올해 초 헬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레이커스의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All we want to do is do it for him, and we didn't let him down. It made us come out even more aggressive, even more powerful on both ends of the floor. LA 거리를 가득 메운 팬들도 코비의 이름을 외치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네 번째 챔프전 MVP로 선정된 제임스는 조던에 이어 이 부문 역대 2위에 올랐고 세계 팀에서 챔프전 MVP를 탄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흑식 나달과 세계 1위 조코비치의 끈질긴 랠리에서 나달이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나달은 조코비치를 3대0으로 꺾고 이번 대회 무실 세트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개인 통산 999승, 프랑스 오픈에서만 100승을 달성하며 클레이 코트 절대 강자의 면모를 보인 나달은 메이저 대회 20승으로 페더러의 최다승 기록과 동률을 이뤘습니다. MBC 뉴스 김장원입니다. 메이저리그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최지만 선수의 소속팀 템파베이가 공공의 적 휴스턴을 상대로 먼저 웃었습니다. 초반은 휴스턴의 분위기였습니다. 1회 알투베가 선제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휴스턴 선발 발데스의 투구도 절묘했습니다. 낙차 큰 커브를 앞세워 1회 세 타자 모두를 삼진 처리했습니다. 잠잠하던 템파베이는 4회부터 살아났습니다. 이번 포스트 시즌의 깜짝 스타 아로자레나가 동점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5회에는 안타성 타구가 발데스의 묘기 같은 수비에 걸리면서 추가 득점이 실패하나 싶었는데 주니노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기어이 2대1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8회 원아웃 만루 위기를 병살타로 막아낸 템파베이, 결국 2대1 승리를 지켜내면서 12년 만에 월드시리즈 진출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오늘 휴식을 취하며 동료들에게 기를 불어넣은 최지만 선수는 상대가 우원 선발을 예고한 내일 2차전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퇴근길의 어둑함도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넘의 시각도 5시대로 당겨져서요. 내일 서울 기준 해가 지는 시각은 5시 58분경으로 밤이 낮 시간보다 1시간씩 9분가량 더 길어지겠는데요. 길어지는 밤 시간대 활용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공기도 부쩍 쌀쌀해집니다. 북쪽에 한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렇게 지도에 짙은 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를 밑돌겠고요. 서울도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8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높은 산지에서는 물이 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시죠. 내일 전국이 아닌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 동안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이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8도, 춘천 7도, 전주 10도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20도, 청주 19도, 광주 20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이렇게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2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